음주운전에 딱지 떼는 거하고 똑같아요. 뭐 300만 원 내면 음주운전 걸려도 면책받는다 이렇게 하고 똑같다니까. 그럼 벌금으로 하고 거기에다 뭐 면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 과태료로 똑같이 해버리면 제재 효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네, 다음은 넘어가시죠. 네, 이제 토의는 마쳤고요.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 고용노동부 장관님 보고해 주십시오. 네, 노동장관입니다.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통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1분기 전체 사고 사망자 수는 113명으로 작년 1분기 137명보다 24명, 17.5% 감소했습니다. 113명은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작성된 1분기 통계 기준으로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에서 45.1%인 32명이 감소하였고 기타 업종에서 40.5%인 15명이 감소했습니다. 건설업은 50억 이상 현장에서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각각 69% 감소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습니다. 다만 제조업은 지난 3월 발생한 대전 화재 사고 등 영향으로 사고 사망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재래형 사고인 떨어짐 유형의 사고 사망자 수는 작년에 비해 절반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떨어지면 죽습니다 라는 대통령님의 강력한 산재 근절 메시지가 작은 사업자까지 도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간 내에 달성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소규모 건설 현장 등의 추락사고 감축이 주는 시사점은 민간에서도 CEO가 어떤 철학으로 사업에 임하는가에 따라 산재는 반드시 감축될 수 있다는 소중한 징표입니다. 산재왕국 결코 대한민국의 숙명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감소 추세를 전 사업장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향후 대응 방안입니다. 첫째, 고위험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화재 위험 사업장은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 개소를 전수조사한 후 감독과 점검을 연계하여 50인 이상 사업장은 전담 관리하겠습니다. 노동부가 자체 개발한 AX를 통해 고위험 사업장을 정밀 타겟팅하여 맞춤형 예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화재 위험 사업장은 소방청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의 화재 발생 정보를 소방청으로부터 공유받고 반복적 화재 사업장 등은 점검 감독하겠습니다. 현재 화재 위험 사업장 4,000개소에 대해 소방청과 합동 점검 및 기획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금속 가공류 취급 사업장 2,200개소에 대해서도 교육과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작은 사업장을 밀착 관리하여 추락사고를 더욱 줄이겠습니다.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지붕사고 등 작은 사업장 산재 예방에 온 나라가 나서겠습니다. 예를 들어 축사 지붕의 경우 농림부, 한우협회, 축협 등과 위치 정보를 공유하고 태양광 공사의 경우 지방정부와 한전이 위치를 공유해주면 안전일터 지킴이나 민간 재해 예방기관이 방문하여 채광창, 덮개 설치, 안전대 부착 설비 등을 안내하면서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도를 거부하는 현장은 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핵심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일터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산재 감소가 생산성 증대로 이어져서 안전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종합대책 입법 과제와 관련하여 통과된 법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더욱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더 위험해지지 않도록 산업안전 분야에서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 일부 예외 규정의 단계적 적용 확대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노동부는 안전 앞에 그 어떠한 타협도 없다는 일념하에 올해는 반드시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좀 이때까지 좀 난리친 게 효과가 생겼나 봐요. 예, 특히 떨어짐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잡기는 쉽지는 않은데. 네, 확실히 제가 보고서 봤는데 떨어지는 사고가 줄긴 했어요. 떨어진 사고 많이 줄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고령자들 작은 사업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렇게 물론 이제 이게 작년 하반기 어쨌든 좀 이런저런 조치도 하고
제도도 바꾸고 해서 이제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제 한 6개월 지나면서 그죠? 예, 아직 대통령님 메시지가 전해진 게 이 정도고 아직 제도 시행은 올 하반기부터고 입법도 아직 네. 된 건 아닌데 이 정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기세가 꺾였다라는 것만으로도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생각하고 제도가 도입되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도 OECD 평균에 비하면은 뭐 턱없이 아직 높은 대통령 거죠. 말씀대로 갈 길이 먼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113명도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고 이 숫자를 보면은 여전히 하루에 2분은 퇴근하지 못했다는 숫자이기 때문에 더욱 네. 분발하겠습니다. 분기 1분기 얘기라는 거죠. 석 달 동안 113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한 달에 40명 가까이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큰 사업장은 확실하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지난 대전 화재 사고, 특히 화재 사고 아리셀도 마찬가지고 이천 화재도 마찬가지고 화재 사고는 뭐 한두 붙여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또 켜켜이 쌓여져 있는 요번에 소방관 순직도 너무 안타까운데요. 네. 그러고 해서 또 부처간 벽을 허물고 소방차 그 이번 소방관 사망 사고도 이 재사망에 해당되는 거죠. 어쨌든 그 순직이죠. 노동자 순직이긴 소방관은 한데. 공무원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죠. 어쨌든 이 통계에도 들어가는 포함되는 사람들인 거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산재로는 아, 포함되지 그것도 않겠습니다. 별도인가요? 어쨌든 그래도 일터에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요새 그 주로는 이제 뭐 맨홀 겨울이라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맨홀에 들어가서 사망하는 맨홀 사고는 요새 또 좀 조용하긴 해요. 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특히 총리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맨홀 사고가 계속 발생했고 이게 여름에 고온에 따라서 특히 일산화탄소 많이 발생해가지고 맨홀 사고가 많았는데 지금 겨울이라서 그런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환기 사전 측정 어쨌든 그거 철저히 관리하시고요. 철저히 관리해서 현재까지는 그 이후 맨홀 질식 사고는 보고되지 않고 이제 추락 사고, 맨홀 사고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뭐냐면은 무슨 끼임 사고, 깔림 사고 이런 게 또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에서 약간 끼임 사고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요. 추락 사고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라고 마찬가지로 끼임 사고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모든 회전체를 점검할 때는 전원을 차단해야 합니다. 반드시 차단한 후 점검에 들어가는 것을 일상화해야 되는데요. 업무 특성상 또 물량이 컨베이어로 몰려오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에 작업하다가 끼임 사고가 발생됩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회전체는 끼면 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임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그 기계에 밤에 졸다가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사망하는 사고들이 이번에 SPC도 0시 19분 어간에 났습니다. 심야 이번에 시간 손가락 잘린 거? 손가락 사고가 났습니다. SPC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하이니 법칙이라고 1대 29, 300인데 작은 사고 막지 못하면 큰 사고 또 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거기는 우리 아침에 티타임 때 뭐 얘기 좀 했는데 지금 조사 나갈 거죠. 바로 즉시 작업 중지시키고 조사 엄중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게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면밀히 보고 있습니다. 네.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누가 우리 얘기 청와대 비서진 중에 그 내부 얘기를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그거 좀 물어봐가지고 네. 그것도 조사에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 포상금 50만 원. 그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했는데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 작업장 안전 조치를 미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요. 네, 근데 그거를 실제 통계를 내 보니까 그러니까 작업장의 안전 조치를 미행한 경우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 벌금형이고 벌금형은 평균 140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안전 조치 미행해서 걸려 가지고 해봐야 결론은 벌금 140만 원이 최대였다 그 말이에요. 아무도 안 지키지. 그 안전 조치 한 개 안 하면 돈이 얼마나 남는데. 그잖아요. 추락 방지 시설 하나 안 하면 뭐 몇백만 원 남을 거 아니에요. 안전대 지급 안 하면 몇십만 원 남을 거고, 안전모 안 주면은 안전모값 남을 거고, 그렇게 쭉 남다가 한번 딱 걸렸어. 걸려가지고 가면은 벌금 140만 원이 몇 년 있다 그것도.
그건 누가 지키겠어요? 안 지키지. 그래서 이걸 고치라고 했더니 과징금을 세게 때려라. 그랬더니 형사처벌이 차라리 낫다. 이런 보고가 왔더라고요. 근데 왜 형사처벌과 과징금은 병행이 안 되냐. 그 형사처벌은 형사처벌대로 과징금대로 하는 게 불가능하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던데. 예, 그래서 저희들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병거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따지면 뭐 매출이 얼마 아니면 안전관리 비용에 얼마 곱하기 몇 배 이렇게 이걸 상한으로 정하고 예. 그래서 이거 안전관리 안 하고 있다가 걸리면 몇 배 손해다 이 생각이 들게 해줘야죠. 안전관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사람들 일 시킬 때 근로자가 다치지 않게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기초 비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로자가 다치게 되면은 차 운전하려면 휘발유 넣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원리. 사람 쓰려면 사람 안 죽게 안전조치하고 일 시키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기본이 기본. 근데 그걸 안 지켜요? 돈 벌겠다고? 그리고 관련 법이 지금 본회의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세게 해가지고 네. 아니, 위반을 해서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회가 법률 어기고 힘세면 다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힘세서 법률 어기는 게 돈 버는 수단이 됐어요. 그 힘없고 그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 가지고 다 제재받고 그것도 보복당하고 이런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힘이 세든 약하든 다 지키고 안 지키면 힘 세일수록 더 많은 제재를 당해야지. 특히 노동 영역은 그거 잘 챙겨야 됩니다. 네,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야 되는데 한 가지만 저 질문하려고. 이게 50인 이상 50억 이상 줄고 5억 이하 5인 이하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통계가 5인에서 50인 5억에서 50억까지는 준 건지 그대로인지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하나 궁금하고 거기가 지금 제일 그런 문제점이면 그거는 케어하는 사람을 늘리면 지금 우리 담당관 늘리면 그걸로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50억 미만 지난번 보고 드릴 때는 50억 이상에서는 확실하게 감소했는데 50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작은 사업장에서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예. 근데 저희들이 지난 하반기 뭐 나름대로 한 덕분에 작은 사업장 중심으로 가니까 작은 사업장의 떨어짐 사고가 절반으로 줄어서 전체 감소세를 견인했고 이번에 50억 미만 사업장이 횡보한 이유는 안타깝게도 지난 대전 화재 사고처럼 큰 사업장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숫자가 줄지를 못해요. 이게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은 추세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추세 줄어들고 있고 50인 미만 소형 사업장은 계속 오히려 늘다가 예. 이번 1분기에 팍 줄어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50인 이하 준 게 지금 보니까 주로 5억 이하 5억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작은 사업장 특히 5에서 50까지가 어떻게 돼요? 그 신고 포상금은 신고하면 50만 원 준다 그 말이죠.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세 번까지 할 수 있고 최대 폭은 왜 세 1000만 원. 번까지 세 번 이상 신고하면 안 준다 그 말이에요? 너무 카파라치처럼 악용될 수 아니 그 괜찮다니까요. 파파라치 하면 어때? 일단 아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묘한 고정관념이 있던데 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담배꽁초 단속하라 그랬더니 저기 인도위 아니 뭐야 그 뭐라 그러지 이렇게 육교 위에서 이렇게 망원렌즈 설치해놓고 자동으로 택시에서 이렇게 툭 떨어뜨리는 거 찍어가지고 신고하기 너무 많아가지고 돈 안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전에.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런 위반 행위를 단속하려 그러면 공무원이 하려면 훨씬 많은 조직 운영 비용 인건비가 들잖아요. 근데 그걸 민간이 신고하면은 비용도 적게 들고 단속 효과 확실하게 있는데 그걸 방임할 게 아니라면 민간이 신고한 걸 왜 횟수를 제한을 왜 합니까? 50만 나는 직업으로 생겨가지고 하는 거 좋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그런 회사 만들어가지고 교육시켜서 저기 작업장 안전 관리 엉터리로 하는데 야 우리 오늘은 여기 가서 저기 신고하고 내일은 저기 가서 신고하고 신고해서 돈 벌자고 왜 나쁩니까? 도둑놈 잡는 거하고 똑같은데. 일단 그러면 1000만 원 고민하고 야당하고 잘 협의해. 아니 위반을 어떤 사람이 마음 먹고 신고하는 게 왜 나빠요?
그것도 사회 10만 원. 불합리와 불법을 시정하는 효과를 갖는 건데 단속 전문 공무원이 필요한데 우리가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거잖아요. 꼭 국민이 신고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못하게 직업으로? 예산은 110억. 그거 확 늘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불가능한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사소하든 심각하든. 제한하지 마세요. 네, 다른 부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부처는 안 하는데 노동부만 한 것 같아요. 또 내가 보기에는 노동부 장관 생각이 아니고 누군가 기한을 해온 거, 그래 맞아 그런 한 것 같아. 하여튼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지나간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이거 매우 중요한데 신경 써야 될 일입니다. 시간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직업 공무원 듣기 불편하더라도 좀 참으세요. 직업 공무원은 평생을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게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 색깔이 없는 게 법률상 원칙이죠. 직업 공무원은 법률상 그래야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에 그 로봇 태권부위처럼 선출직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직접 위임받은 지휘관을 딱 머리로 꽂으면 원래는 그 지휘관이 빨간색이다. 근데 관료 공무원 조직은 예를 들면 회색이다. 그러면 빨간색을 밑으로 쫙 해서 발끝까지 빨간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흘러야 돼 계속. 근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을 딱 올려놨는데 회색이 위로 밀고 올라와가지고 빨간색이 어느 날 회색이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그 주변에서 워낙 전문가들인데다가 다 나름의 논리가 있어서 막 한참 얘기하다 보니 그 말이 다 맞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빨간색이 국민들은 빨간색을 꽂았는데 또는 파란색을 꽂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색이 싹 침투해가지고 한참 시간 지나고 나니까 거무튀튀하게 변해 있어요. 응? 이게 실제. 이게 뭐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정기적으로 머리를 바꿔 끼워주는 거예요. 거기 예를 들어 한번 꽂았는데 그대로 쫙 잘 진행이 돼가지고 공무원 조직이 정말 막 파랗게 또는 노랗게 착착착 변하면 그 뭘로 다시 끼워 그냥 그대로 쭉 가면 되지. 근데 선거를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요. 선거를 하는 이유가 헤드를 바꿔서 밀려 올라오는 거를 좀 밀어내려 보려고. 여러분들은 그 거대한 관료 조직, 관료가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공무원 여러분.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데 거기다 들어갔으면 힘들어. 이 사상투쟁도 해야 되고요. 논리투쟁도 해야 되고, 권력투쟁도 해야 되고, 투쟁을 해요, 투쟁을. 막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국민들이 뭘 원하나. 우리의 권력의 원천이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뭘 원하나. 국민들의 생각은 뭔가. 이걸 끊임없이 탐구를 해서 이걸 막 밑에서 밀고 올라오는 걸 견디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진짜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합니다. 시간 지나면 잘 안 돼, 이게. 이것도 너무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노동부 장관이 내가 만만해서 자꾸 그러는 건데. 예? 예, 이거 내가 결제한다고 그건 넘어가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논리가 있어. 다 이유가 있죠. 아까 우리 차관님 그거 규정 그렇게 만드는 거 이게 잔뿌리가 땅에다 딱 대고 있잖아. 기업, 이해관계인 다 있잖아. 이게 끊임없이 이거 회색을 주입한다니까요. 쫙 대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잘 견뎌야 돼. 이거를 우리가 공심이라고 하잖아요. 공심, 공적 마인드. 그 지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맨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보고에만 의존하지 않고 내가 이거 나도 이제 회색으로 안 변하려고 정말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나 너무 말이 길었네. 다음 진행하십시다.
선출직과 관료제 민주주의의 이론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강의하시면 돈 좀 벌. 그래요. 이러다 쫓겨날 가능성이 많아요. 다음 네. 넘어갈까요? 네. 예. 예, 그러면 다음은 25년 하반기 지역경제 동향 및 평가를 재경부 차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예, 25년 하반기 지역 경제 동향 및 평가입니다. 먼저 동향입니다. 25년 하반기 지역 고용은 상반기 대비 양과 질에서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25년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수는 중간에 왼쪽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20만 명이 하반기에 증가하여 상반기 9만 8천 명이 는 거에 비해서 증가폭이 2배 이상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고용률도 63.2%로 상반기보다 0.8%포인트 늘어났고 청년 고용률도 동일한 규모로 상승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중간에 가운데 그래프입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의 경우 상반기에 마이너스 1.5만 명에서 하반기에 플러스 1.4만 명으로 증가 전환하는 등 내수와 밀접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었습니다. 고용 안정성과 관련돼서는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는 상용직의 경우 12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확대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전후 6개월을 비교한 통계를 비교시 통계 작성 이래로 역대 정부 중 유일하게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간의 내용을 보면 감소세 전환한 적이 한 번, 증가세가 약화된 경우가 4번인데 이번에는 증가세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외에도 상권, 교육, 인구 등 여타 민생 체감 부문에서도 지방 중심의 활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통시장 체감 경기가 죄송합니다.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회복되었고 1분기 외국인의 비수도권 관광 소비와 수도권 국민의 비수도권 방문도 증가되었습니다. 가운데 조그만 스타 두 번째를 보시면 외래 관광객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의 지방 체류율이 36.2% 작년 1,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가 36.2% 늘었고 지출 규모도 17%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국민의 지역 방문도 작년 1, 4분기 대비 올해 1, 4분기가 6.8%가 늘었습니다. 대학 경쟁률도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89곳 중에서 22곳에서 인구가 반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평가 및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정부의 지방 중심 내수 경기 활성화 정책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지역 소비 등의 활력 회복 노력이 결합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31조 8천억의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정책 효과로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이 본격화되었습니다. GDP 안에서도 하반기에 1.7%가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 내수의 기여도가 1.1%포인트입니다. 특히 소비 쿠폰의 비수도권 추가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의 비수도권 할인율 확대 등 지방 우대 지원과 지방 살리기 상생 소비 활성화 방안을 작년 하반기에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방 중심의 소비와 관광 붐업을 추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중간에 조그만 표를 보시면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실적이 24년에는 9,500명에서 25년에는 12,7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외에도 복지, 일자리 창업 등 재정 사업에서도 지방 우대 강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향입니다. 지역 경제 회복의 온기가 확산되도록 민생 안정과 균형 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중동전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역 경제의 하방 요인이 되지 않도록 내수 민생 관련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일자리 확대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비수도권의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방 청년의 직무 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총 5,000명의 혁신 창업가를 발굴하되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토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와 일 경험 제공, 회복 지원을 위한 청년 뉴딜의 핵심 과제도 지방 청년을 우대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직무 교육을 위한 K 뉴딜 아카데미 참여 수당을 비수도권은 50만 원으로 차등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대상도 비수도권의 경우는 산단 내 중견기업에서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하여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00명을 추가로 인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급 3특 성장 엔진 선정 지원과 메가특구 도입, 지방 재정 인력 중심의 지방 투자 패키지 지원 등 지방 주도 성장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놀라운 게
작년 하반기에 이제 우리가 새 정부 들어서서 네. 사실 뭐 조금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많이 노력한 뭐 거죠. 사실은 뭐 생난리를 칠 정도 하긴 했죠. 우리. 그런데 뭐 재정 수단이나 아니면 뭐 어떤 정책 수단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도 어쨌든 지방이 이렇게 추세적으로 줄어드는 데인데 작년 하반기는 이렇게 네. 지방의 고용도 늘어나고 어쨌든 조금 활성화된 측면이 있나 봐요. 예. 내수 경기를 중심으로 좀 더 올라간 걸로 보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지방 활성도가 좀 더 올라갈 텐데 더욱더 객관적으로는 그렇죠. 그 정책 효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인가 봐요. 저는 이게 이래가지고 또 어느 세월에 효과가 있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빨리 네. 크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지방 살리기 균형 발전 정책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대통령님, 그 지역 경제 관련해서 관광 쪽 네네네. 관광 중요하죠. 네, 올 들어서 1분기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5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분기에만? 네네네. 전년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작년 전체 증가율이 9%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크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지역 방문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1분기 지방 공항으로 들어온 외래 관광객이 작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늘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외국인의 철도 여행도 작년 대비 46%가 늘어서 외국인들이 지역 공항으로도 들어오고 수도권에 들어와서도 철도를 타고 지역으로 가는 그런 추세가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내국인의 지방 여행도 마찬가지로 늘고 있는데요. 수도권 거주 국민의 지역 방문이 작년 대비 6.8% 늘었습니다. 근데 작년 동기간에 재작년 대비 늘어난 수치가 0.04%였습니다. 그러니까 6.8%라는 건 정말 크게 폭증했군요. 과거 그 전년에 비하면. 그래서 이제 체류 기간도 늘고 씀씀이도 늘고 모든 지표에서 내 외국인들의 지역 관광이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그래서 외화를 벌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서 네. 추가로 보고 드립니다. 하여튼 뭐 전에도 얘기했지만 일본에서 소위 지방창생제도, 지방창생 정책이라고 하는 걸 총리 주제로 추진해서 한 몇 년 사이에 2, 3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방 관광이 활성화됐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도 지방 경제 활성화에는 관광 산업이 가지는 효과가 엄청 큰데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얘기 나온 김에 그거 하나 물어봐야 되겠네. 그 해외,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대한민국으로는 항공기, 다른 부처들도 한번 관련 있는데 좀 생각해 봐 주세요. 항공기의 정기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을 내가 외국 정상들한테 자주 받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 부처들 의견은 그거는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안 되고 주된 이유가 이제 국적기 우리 국내 항공사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외국 항공사만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다 그쪽에 먹힌다. 뭐 이런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하나는 지방 공항으로 가라고 늘려줬더니 거기는 안 가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걸 더 늘려달라고 그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일면적인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관광산업을 진흥하자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외국인들이 국내에 많이 오는 게 경제학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범죄 저지르러 오는 게 아닌 한 와서 뭐 밥이라도 사 먹을 거고. 근데 정상적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수요가 있으니까 외국 항공사들이 그 편수를 늘려달라고 할 텐데 그걸 국내 국적 항공사들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국내는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미룬다든지 또는 지방으로 가게 하는 건 바람직하긴 한데 그건 좀 약간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지방으로는 그 인천으로 오는 거에서 돈 벌면은 좀 돈이 좀 덜 남거나 약간의 손상이 생기더라도 미래를 생각해서 지방공항 예를 들어 부산이나
저기 뭐 무안으로 가라 청주로. 그리고 지금 인천공항에 뭐 항공기 계류장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좀 부족하다. 그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보면 관광산업진흥이라는 측면에서도 여러 다른 측면에서도 우리 국적항공사들이 취향을 못 하더라도 그 외국 국적사들이 정기 노선 늘려달라는 거를 좀 적극적으로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드는데 같이 잠깐만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대통령 국토부 이차관입니다. 네. 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제 항공 운수권을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 국토부에서 외국하고 항공 운수권을 협상을 할 때 이제 우리 비행기가 국적기가 몇 편 들어가고 또 외국 항공기가 몇 편 들어가고 그거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별로 우리한테는 비인기 노선인데 외국한테는 그 수요가 있다. 그건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한테도 그거는 좀 일단 얘기지. 그럼 다시 한번 그 노선은 어떤 노선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외국하고 운수 협상을 할 때 운수권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뭐 구체 짜증 어느 특정 국가를 얘기하기 좀 그런데 그게 이제 경유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경유 노선이 없고 그쪽은 경유를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쪽은 수요가 있는데 우리는 수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경우도 있다 그러고. 예.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간 그 이용객 편의 측면에서도 직항이 더 생기면 우리는 좋은 거기 때문에요. 어쨌든 간 운수권 협상을 할 때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어느 나라인지는 나중에 내가 따로 알려줄게요. 예. 따로 알려줄 텐데, 하여튼 그리고 말씀하신 그 지방공항하고 인천공항하고 서로 이제 당연히 버스로 말하면 인기 노선은 많이 배치하고 싶고 비인기 노선은 하기 싫은 게 이제 뭐 항공업계 뭐 속성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들이 슬롯 배정을 할 때 인천공항을 우선하는 게 아니라 비인기 지방 노선을 개설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인천공항 슬롯을 할 때 반대급부로 주는 것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지금 많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저도 버스 노선 조정을 하는 경험이 있어서 이것도 뭐 비슷하겠다 싶은데 문제는 버스 노선은 우리가 국내에서 강제할 수가 있는데 그 비행 노선은 그건 외국이라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측면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어디 보니까 부산으로 가기로 했는데 그걸 늘려줬더니 하나도 안 가고 있다고. 근데 그거 뭐 돈 안 되니까 안 가는 걸 너 강제로 가라. 대신에 너 가기로 했으니까 인천공항 너 한 개 하지 마. 뭐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만약에 운수권을 확보를 하고 취항을 했는데 80% 미만으로 운행을 안 하면 그 운수권을 저희가 회수를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예를 들면 그 지방 가는 거 안 갔으니까 너는 그러면은 저 인천공항으로 오는 그 노선은 손님이 있는데 들락날락 가는 손님이 있으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너 다니지 마. 이러면 우리 손이 아니에요? 예, 근데 다른 항공